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주제는 황혼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정말로 50대 50일까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의 재산이 7억 5천만 원인데 배우자에게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7억 5천만 원 중에서 6억 8천만 원이면 무려 90% 이상이 되는 재산인데요. 물론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재산 분할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분할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50대 50으로 나눠진다는 분할이 과연 제대로 된 상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상식이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황혼 세대의 이혼에서는 평생에 걸쳐 축적된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혼인기간이 20년, 30년이 되면 재산 분할은 정말로 50대 50이 원칙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일까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을 하면 재산 절반씩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30년 같이 살았는데 왜 50대 50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가정주부로 집안일, 자녀 양육을 도맡아서 살았는데 기여도가 낮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배우자가 사업으로 번 돈도 제가 절반을 나누어 갈 수 있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평생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결과가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근거부터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할이라는 표현입니다. 균등하게 분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할이라고 되어만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계속해서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때 기여도는 직접적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든 가사노동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전업주부기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뒷받침도 포함됩니다. 또 한편 혼인 기간도 상당한 영향을 실무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생활 능력도 평가 대상입니다. 이혼 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칩니다. 불륜, 가정폭력, 도박 등과 같은 유책 사유 등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50대 50 원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재산 분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산적인 성격입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업의 파트너들이 동업했던 사업을 정리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서 사업체를 분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재산 분할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성격입니다. 둘째는 부양적 성격입니다. 이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일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배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이 부양적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직접적 기여도를 넘어서 이러한 생활 능력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기여도만 따지면 적게 받아야 할 배우자라도 향후 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부양적 차원에서 더 많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부양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협력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의 모두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밖에서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도 공동협력에 해당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 재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가장 대표적인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금, 골프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이 분할 대상이 되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이나 보험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한 가치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고 감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가치를 환산해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소극재산, 즉 채무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위해서 진 빚,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으킨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인정되어서 공동 재산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 예를 들어 도박 채무라든지 개인적인 투기로 인한 채무 등은 개인의 고유 채무로 인정되어서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되었다고 하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소유했던 낡은 주택을 혼인 후 부부가 함께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에 부부가 협력하여서 건물을 짓거나 다른 개발을 해서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재산들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요?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 과정이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기여도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온 정도, 재산 취득에 직접 기여한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에 대한 부양, 상대방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대한 뒷받침 등이 모두 간접적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접적 기여도라고 해서 직접적 기여도보다 무조건 낮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집안일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전업주부가 동일하게 기여도를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사노동을 했는지 그 정도와 기간은 어떠했는지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가사노동부터 자녀 양육,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뒷바라지, 상대방 부모에 대한 부양 등이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상대방 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모시고 살았거나 부양하는데 큰 기여가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한편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와 보조도 중요한 기여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법인의 명의상 이사나 감사에 올라 있었다라는 것과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조력을 한 부분은 매우 다르게 평가되겠지요.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면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금을 제공했다거나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 등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에서는 균등 분할에 가까운 재산 분할 기여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들도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투기성 투자로 인한 손실은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재산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여도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실제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50대 50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할 비율의 범위를 보면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경우 대체로 60대 40을 벗어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60대 40을 넘어서는 기여도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별 경향을 살펴보더라도 10년 미만의 단기 혼인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기여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큽니다. 10년에서 20년의 중기의 이혼의 경우를 보면 대략 40대 60, 60대 40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은 50대 50, 차이가 나도 55대 45 정도로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곧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단기에 헤어지는 부부에 비해서 50대 50에 가깝거나 50대 50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혼인으로 인해서 각자의 기여가 누적되고 향후 생활 능력이 제한되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고 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이 황혼이혼을 하는 나이대의 분들의 특유한 재산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에게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 분할 기여도가 자신에게 높게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법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 분할은 재산 관계에 대한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앞서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두 제도가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이혼에 대한 이론들이, 재산 분할에 대한 이론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판결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60대 부부셨고요. 38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셨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일이 많았고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참고 견디면서 2명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아내의 삶이 녹록치 않았겠지요. 또한 남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부터는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시어머니를 8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또한 두 자녀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아내가 자녀들의 교육에 전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정 경제의 관리는 모두 아내에게 맡겨놓고 중요한 재산 결정은 또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또한 아내가 이제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보겠다고 하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이제 남편의 퇴직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내분의 행동을 사사건건 모든 행동들에 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아내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내가 30년이 넘도록 벌어온 돈인데 왜 배우자랑 절반을 나눠야 되냐고 반발하셨습니다. 또 아내분은 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도맡아서 해왔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우자인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등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로 인한 재산 형성과 아내의 38년간의 가사노동 및 육아, 자녀 양육, 그리고 시부모에 대한 봉양은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동등한 수준의 기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과 아내의 헌신적인 가사노동, 그리고 남편의 성실한 직장 생활이 균형을 이루었다며 특별히 한쪽의 기여도가 높다거나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재산 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또 부동산을 포함한 총 15억 원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아내의 시어머니 간병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요소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8년간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희생이라고 보았고, 이는 남편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남편과 50대 후반의 아내는 약 한 2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에 졸업한 이후 회사에 취직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40대에는 퇴사해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이혼 당시의 재산도 수십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 초기 초등학교 교사로 3년간 근무했지만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가사 노동에 대한 참여도는 일반적인 전업주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는 가사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요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집안일 하는 것을 싫어해서 대부분의 식사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기도 했고, 청소와 빨래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교육에도 아내는 무관심했고 남편이 오히려 더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학원이나 과외 활동 같은 것들도 오히려 남편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양육에 보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자녀들과의 애착도 남편이 훨씬 강해서 아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아내분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매일같이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쇼핑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만 했지 남편이나 자녀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저녁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은 당연히 기대하기 어려웠고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 취미 생활을 하기에 바쁘신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큰 문제는 아내분의 과도한 소비였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과 의류를 구매하는 데에도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이제 외제차를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정 경제 관리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신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남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잦은 해외여행도 갔었고 갈 때마다도 수백만 원이 넘는 돈들이 계속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남편의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이제 부양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본인이 이제 사업으로 바빴기 때문에 아내가 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남편은 간병인을 고용하고 요양원 비용도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중반부터는 또 주식 투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만류했지만 자신의 용돈으로 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면서 계속했고 결국에는 총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업무와 부모님 간병,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집안일에 대한 것까지 혼자 다 감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좀 더 적극적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서 내가 28년간 가정을 지켰으니 절반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실질적인 가사노동이나 내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주식 투자 손실로 재산을 축내기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여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아내가 28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가사노동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시부모의 부양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일반적인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기여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었지만 아내의 실질적 기여는 혼인 초기 3년간의 교사 생활과 형식적인 주부 역할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사업과 가사,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을 모두 담당하면서 재산 형성과 가정의 유지에 압도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비슷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단순히 가사노동, 전업주부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간의 혼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실무적인 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법원은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단순히 부차적인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업주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자료 등을 활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양적 성격의 강화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청산적인 기여도만으로 적절한 재산 분할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에 경제적인 약자가 될 배우자의 생활 능력, 건강 상태, 연령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의 경우 50대 50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갖고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대부분이 50%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40대 60에서 50대 50 비율로 분할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35% 정도였습니다. 30대 70에서 40대 60으로 분할된 경우가 약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 20대 80에서 30대 70 비율로 분할된 경우도 약 20%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 극단적인 비율로 분할된 경우가 약 5% 정도였습니다. 즉, 완전한 50대 50 분할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50대 50 균등 분할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장기간의 혼인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내조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 본다면 상당수의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50대 50 또는 그에 근접한 비율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과 사정들이 고려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입니다. 경제활동과 달리 수치로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가사노동,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상대방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시간을 함께 보낸 증거들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내역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사업 자금을 일부라도 제공했거나 상대방의 어떤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과 같은 조력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인 전후 재산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당시의 재산 목록과 현재의 재산 목록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도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대출 관련 서류, 자금 출처, 그리고 통장 내역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배우자가 감추고 있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계신 금융기관, 부동산, 사업체 등의 목록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세금 납부 내역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누락 없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카드 명세서나 구매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실패했다면 그 내역과 규모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는 재산이 있거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회복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비율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기여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열쇠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재산분할이 무조건 50대 5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황혼 세대의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또한 이 연금에 대한 분할이 노후 보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재산 분할은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의 정보만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신중한 준비를 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함께 걸어온 길이 끝나도 각자의 인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